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교재 109페이지 가시고요. 대물 변제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지문, 2번 지문 또 두 개 묶어서 특히 2번 지문 잘 관리를 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물 변제. 변제를 물건으로 대신한다. 계약이죠. 계약이다. 따라서 채무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채무자가 예를 들어서 원래 1억이라고 하는 금전 지급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X 동산을 가지고 변제를 하고자 한다면 계약인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까지 먼저 한번 떠올려 주신 다음에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채무자 B 같은 경우가 채권자 A한테 채무 변제와 관련해 가지고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 한번 끊으시고요. 한번 다 끊어보시고 다른 채권 자체에 대해서 양도하는 것 한번 끊으신 다음에 자, B 같은 경우가 지금 나왔던 지문에서 채무자이고요. 자, A 같은 경우가 채권자이다. 그래서 B가 이제 A한테 예를 들면 1억만큼의 금전 채무를 지운 상태에서 B가 C라고 하는 제3 채무자한테 제3 채무자에게 예를 들면 X라고 하는 또 금전 채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X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B가 A한테 이렇게 양도를 했을 때 이 양도를 한 것이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첫 번째 경우가 1번의 경우가 채무의 변제에 가름하여 그러니까 야, X 채권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더 이상 이제 나한테 더 이상 1억 원 지급 청구하지 마라 해가지고요. 퉁치는 차원에서 X 채권을 A한테 양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두 번째죠. 일종의 채권 자체에 대해서 양도 담보 형식을 빌려가지고요. 이른바 담보 목적으로서 담보의 목적으로서 이제 B가 A한테 X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양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둘 중에 이제 이게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는 결국 A하고 B 사이에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을 할 때의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인데 둘 중에 뭔지 애매했을 때 1번과 2번 중에서 어떤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요. 먼저 1번부터 보시면요. 자, B가 A한테 X 채권을 양도한 것이 변제에 가름해가지고 양도한 것이라면 이제부터 A 같은 경우는요. C에게만 그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 더 이상 채무자 B에게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변제에 가름해버리면요. 이미 A한테 B가 자기의 채무에 전부 다 변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가름해가지고 채권을 양도했을 경우라면 더 이상 A가 B한테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비교해가지고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서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면 채권자 A 같은 경우는 C에게도 담보권을 행사해가지고 채권 이행 청구할 수 있고 여전히 B라고 하는 채무자에게도 피담보 채권 자체에 대해서 행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서 채권자 A한테 유리하고 불리한 게 뭐예요? 그렇죠. 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했을 경우에는 C라고 하는 자가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 빠졌다 하더라도 A 같은 경우는 원래 채무자 B한테 계속적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채권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에 분산이 이루어지지만 가름했을 경우는요. 더 이상 A 같은 경우는 B에게는 이미 변제한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C 같은 경우가 돈이 한 푼도 없게 되었을 경우는 더 이상 A 같은 경우가 채권을 해소할 수가 없으니까 채권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분산되지 않았으므로 더욱더 A한테 불리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채권자 A, 즉 갑이죠, 갑. 채권자 A 지위에 있다면 자기한테 불리하게 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둘 중에 어떤 건지에 대해서 명백하지 않은 경우라면 담보 목적 따위로서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자, 이렇게 X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A한테 양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A가 채무자 B한테 채무 이행을 청구했을 때 채무자 B 같은 경우가 항변하기를 야, 내가 X 채권을 A한테 양도를 한 것은 채무 변제에 가름해가지고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A한테 돈을 줄 수 없다라고 항변하고 A가 그 사실을 부인했을 경우에 증명 책임은요.
그렇죠. 담보 목적으로서 일단 추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름한 사실을 주장하는 채무자 B한테 주장 증명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다시 한 번 더 1번 질문 보겠습니다.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채무 변제에 가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즉 담보 목적 따위로서 양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X 채권 양도 그 자체에 근거해가지고 원래 채권 채무의 소멸 그 자체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번 질문 또 틀린 질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1번 판례 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별도의 합의해가지고 채무 변제에 가름한 것으로 합의를 딱 했으면요. 그러면 방금 봤다시피 종래 채무자 B에게는 더 이상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C한테만 할 수 있다까지 함께 기억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민법 조문 잠깐 먼저 하나 보고 2번 질문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다시 볼게요. 자, 민법 제 579조를 보시면요. 579조 579조를 보시면 채권 매매와 담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B가 A한테 채권 양도했는데 그 채권의 채무자인 C가 돈이 없게 되었을 경우에 담보 책임을 A가 B한테 물을 수 있냐 없냐. 별도의 1항 보시면요. 채무자의 능력 따위에 대해서 담보하는 별도의 담보 특약을 했을 경우에만 채권 매매에서의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까지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1항에 담보 한대의 밑줄 그어두시고 2항 또 담보 한대의 밑줄 그으신 다음에 담보 한 바가 없으면요. 담보 책임 못 묻습니다. 해놓고 2번 질문 봅시다. 최신 판례입니다. 자, 채무자 을 같은 경우가 병한테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 보이시죠? 한편 채무자 을 같은 경우는 자기의 채권자인 갑에게 이제 밑줄 채무 변제에 가름하여 병에 대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양도하기로 하되 계속 그 밖에 별도의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았다. 한번 딱 끊으시고요. 자, 먼저 이 사안 같은 경우는요, 분명히 채권자 갑과 채무자 을 사이에서 채무 변제에 가름해가지고 병한테 채권 양도하기로 했다. 한번 끊으신 다음에 채무 변제에 가름해서 양도했던 사안이므로 원래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대물 변제 효과에 의해서 소멸돼 버리죠. 그래서 이 지문을 풀면서 방금 봤던 1번 지문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방금 봤던 지문에서 나왔던 갑과 을을 가지고 오면 채권자 을하고 갑 사이에서 이루어진 양도행위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애매모호했을 때에는 채무 변제에 가름한 것으로서 추정할 수 없다는 판례인 것이고, 이 2번 판례 같은 경우는 채무 변제에 가름해서 양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별도의 태도한 게 없다. 근데 문제가 그 채권의 채무자인 병이란 자가 돈이 전혀 없는 경우에 1번 갑은 을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 여기 579조라고 메모하신 다음에 봤지만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돈이 없었을 경우에 채권 매도인 등에게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물을 수 있으려면 담보 특약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그 밖에 별도의 합의를 한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579조에 근거해가지고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물을 수 없고 1번 한번 끊으시고, 더 이상 을에 대해서 채권이라고 하는 것도 행사할 수가 없죠. 왜? 방금 봤지만 채무 변제에 가름해서 채권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결국 원래 채권 채무라고 하는 것이 그 즉시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담보 책임도 물을 수가 없고 을에 대한 채권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변제에 가름해서 양도하는 거는요, 채권자 갑한테 진짜 불리한 겁니다. 따라서 애매모호했을 경우는요, 변제에 가름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고 담보 목적 따위에 근거해가지고 양도한 것으로 본다까지 꼭 기억하신 다음에 결국 을에 대한 채권도 행사할 수 없다가 정답이므로 2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반드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0페이지 가신 다음에 공탁에 대한 부분인데, 대한민국에서 존재하고 있는 민법 시험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치실 법원 관련 시험 같은 경우는 이 공탁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공탁 법도 좀 공부할 필요성이 있긴 할 거예요, 나중에. 자, 먼저 1번 질문 같은 경우는요, 일로 올게요. 일부 공탁. 일부. 예를 들면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지고 있는 총 채무액이 1억인데
채무자가 지 마음대로 그 일부인 3천만 원까지만 공탁을 했을 때 그 공탁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가 없는가. 두 번째, 이른바 조건부 공탁이었죠. 조건부 공탁을 했을 경우에 이 공탁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또 유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먼저 이 조건부 공탁부터 봅시다. 이건 어떻게 보냐면요, 실체법에 의해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즉 진짜로 그 채무자에게 실체법상 그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상태여서 붙였을 경우는 효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채무자 같은 경우가 민법상 동의한권을 가지고 있어. 따라서 동시이행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가지고 공탁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공탁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실체법상 채무자한테 그러한 별도의 사유가 없거든요. 근데 지가 붙였어요. 그런 경우는요, 공탁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가 없는 거다 해서 이거는요, 실체법에 근거해가지고 진짜 조건이 있는가 없는가에 의해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일부 공탁 같은 경우는요, 원칙적으로 전면적으로 효력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이유부 없이 수령했다는 등의 별도의 사유가 없었을 경우는요, 전면적으로 효력이 없다. 이 잘 속는데, 자, 1번 질문 봅시다. 자, 100만 원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해 제공했으나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했음에 근거해가지고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까지 공탁을 했다. 100만 원 밑줄 그으시고 50의 밑줄 그으시고, 이게 바로 한번 끊으신 다음에 일부 공탁. 이렇게 일부 공탁했을 경우는요, 전면적으로 효력 없다. 즉, 한 푼도 공탁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단 한 푼도 소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공탁한 금액이었던 50만큼만큼의 일부 변제 효력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1번 질문 틀린 겁니다. 제 말이 되시죠? 야, 강사야, 100만 원 채무 있는데 그 중에 일부였던 50만 원까지만 공탁을 했으면 어차피 돈 준 거니까 그냥 채권 채무의 소멸이 생기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자, 일부 변제 같은 경우는 채무 내용에 쫓은 적법한 제공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같은 경우는 그 수령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탁의 힘을 빌려가지고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까지 공탁했을 때 그 공탁했던 50만 원 정도까지는 효력 발생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인정해버리면 채무 내용에 쫓지 못한 이행 제공에 대해서 그 수령을 채권자한테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성이 없는 거예요. 해서 별도의 채권 같은 경우가 이유부 없이 받았다는 등의 별도의 사유가 없었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효력이 아예 없는 거니까 결국 1번 지문, 공탁한 금액에도 효력 발생이 인정될 수가 없으므로 1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가등기 담보권을 설정했던 채무자 갑이 가등기 말소할 때 필요한 서류를 줄 것을 반대 조건으로 해가지고 공탁했을 때 그 공탁의 효력이 인정돼가지고 피담보 채무가 소멸되느냐. 이 2번 같은 경우는요, 이른바 일종의 조건부 공탁이라고 하는 것이 유효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사야, 어차피 변제를 하게 되면 가등기에 대해서 말소할 필요가 있으니까 실체법상 조건이 맞네. 그러면 효력이 있으니까 소멸되니까 2번 지문 맞는 지문이네. 여러분들, 담보권 설정 등기의 말소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는 동시이행 관계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피담보 채무의 변제와 담보권 설정 등기의 말소 의무는 동의한 관계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동의한 관계 아니죠. 관계가 아니라 피담보 채무에 대해서 먼저 변제를 하고 난 다음에 담보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담보 채무에 대해서 변제를 하는 것이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고 선이행 의무였습니다. 따라서 동시이행 관계도 아닌데 그렇게 붙인 거야. 그러면 실체법상 조건 붙일 수가 없는데 조건을 붙였던 공탁인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다. 따라서 변제 공탁으로 인해서 피담보 채권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효력 발생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2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결국 이것도 물권법상 지식에 대해서 학습한 게 없었을 때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담보 채무를 선변제하는 거지, 피담보 채무의 변제와 담보권, 각종 담보권 설정 등기의 말소 의무는요 동의한 관계 있지 않음을 반드시 기억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민법 제48구조를 보시면요, 48구조 한번 볼까요, 같이? 자, 거기 이제 1항부터 봅시다.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했거나 공탁소에 대해서 받기를 통고했거나 공탁 유효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변제한 자가 공탁물 해수를 청구해가지고 해수할 수 있고, 이렇게 공탁물이라고 하는 것을 해수했을 때에는 처음부터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겠다. 2항 보시면 다만 제1항 같은 경우는 질건, 저당권 같은 경우가 공탁에 의해서 소멸됐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즉 더 이상 공탁물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가 없다 해서 결국 민법 제48구조, 민법 제48구조 같은 경우는 이른바 공탁물 출급이 아니고 공탁물 해수 청구권에 관한 조항이죠. 청구권이다. 그래서 이 공탁에 의해 가지고 원래 붙어 있었던 그 채권 채무의 질권 또는 저당권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공탁에 의해서 소멸된 사실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분들의 법적 지위 등등등을 고려하기 위해서 더 이상 공탁물의 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은 민법 제48구조 제2항에 근거해 가지고 명백합니다. 명백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공탁에 의해서 소멸된 담보 물건이 48구조 제2항에 있는 질저가 아니라 예를 들면 양도담보 또는 가등기 담보, 즉 공탁에 의해서 양도담보나 가등기 담보라고 하는 것이 소멸됐을 때에도 요 질저의 경우와 동일하게 봐가지고 더 이상 해수를 할 수 없는지 아니면 달리 봐가지고 해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먼저 학설 같은 경우는요, 야, 그 본질은 결국 담보 아니냐, 따라서 담보 물건 소멸된 경우에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요 두 가지가 소멸됐을 때에도 매 한 가지로서 해수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다수살. 근데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질저가 아닌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비록 공탁에 의해서 소멸된 사실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전히 공탁물에 대해서 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에 비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건 판례에 대해서 비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탁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하시겠죠. 엄청나게 여러분들 공탁 사무 처리할 때 주의해서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잘못 처리했으면 엄청난 배상 책임을 주고 구상 의무를 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른바 공탁 공무원분들께서 공탁 사무를 처리할 때는요, 민법 조문에 있는 만큼만 딱 하면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법 조문의 형식적 내용을 강조해가지고 공탁 업무를 덜기 위한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조문 그대로 질저가 소멸됐을 때는 해수할 수 없다. 근데 조문에 보니까 이런 조문 있냐 없냐? 조문 없잖냐? 조문이 없으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수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저하고 가등담보 등하고 두 개를 잘 비교 정리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을 보시면, 자, 만약 채권자 갑의 채권에 양도목권 여기 주고시고가 있었는데 을이 공탁해가지고 그 담보권이라고 하는 것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질저가 아니기 때문에 판례에 의했을 때에는 해수할 수 있다가 정답이니까 3번 지문, 옳은 지문. 요 담보권을 쭉 빼가지고 VS라고 메모하시고 지금 요걸 쭉 빼서 VS라고 하신 다음에 질권, 저당권, 질저가 소멸된 경우에는 해수 X까지 가필해가지고 딱 4가지를 구분해가지고, 그러니까 총 2가지죠. 2가지를 구분해가지고 연습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3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고요. 그 111페이지 보시면 X 있는데 옳은 지문이니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싫어하시는 이제 상계에 대해서 봅시다. 상계.
자, 먼저 1번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사례까지는 나오기 좀 힘든 질문일 겁니다. 자, 이 질문 잠깐 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를 들면 자동 채권에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로 해가지고 많이 배우죠. 그래서 A 같은 경우가 있고 B가 있다. 그래서 A가 B라고 하는 자에게 X라고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고, B가 A한테 Y라고 하는 채권 가지고 있다. 이때 이 A라고 하는 자가 상계 의사표시 자인 경우에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자, 그러니까 보통 원고의 지위에서 A한테 피고한테 금전 지급에 대해서 이행 청구하니까 A가 상계 항변했을 경우에는 상계 항변했던 A가 들고 있는 채권이 바로 자동 채권이었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상대방 B의 Y 채권이 수동 채권이었다까지 먼저 구분하신 다음에 요 말, 즉 이 X 채권에 예를 들면 동의 한 건이 붙어 있다. 동의한 건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을 경우에 A가 상계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였죠. 여러분들 X 채권에 붙어있는 동의한 건은, 이 동의한 건은 A에 걸립니까? B에 걸리겠습니까? A 지 권리에 지가 동의한 건 들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매매대금 채권에 B에 동의한 건이 붙어있다. 그래서 X 채권이었던 자동 채권에 붙어있는 동의한 건은 A의 권리가 아니고 B의 권리입니다. 이렇게 B의 권리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만약 A 같은 경우가 별도의 B의 포기 등이 없이도 상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A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근거해가지고 B의 권리를 침해한다. 맞죠? 따라서 이렇게 X 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A 같은 경우가 상계할 수 없다까지 잡아두시고요. 자, 이거와 비교할 게 뭐가 있냐면 일로 오시죠. 자, A도 또 똑같이 B한테 또 X 채권 가지고 있고, B도 A한테 Y 채권 가지고 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 X 채권이라고 하는 자동 채권하고 이 Y 채권이라고 하는 이 수동 채권이 직접적으로 이 두 개가 X, Y가 직접적으로 동의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 그러면 A가 B한테 X 채권에 근거해가지고 이행 청구하면 B는 야, 니도 나한테 Y 줄 때까지 못 주겠다라고 B도 동의한 건 행사하겠죠. 그럼 뒤집어가지고 B가 A한테 Y에 근거해가지고 뭔가 또 이행 청구하면 또 A 같은 경우도 X에 근거해가지고 동의한 건 행사를 하겠죠. 이렇게 자동 수동 채권이 직접적으로 동의한 관계에 있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유, 즉 현실적으로 반드시 이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별도의 사유가 없었을 경우는요, A가 상계 처리해버려도 B한테 하등 불리할 게 없죠. 어차피 X, Y니까. 따라서 별도의 사유가 없었을 경우에는 이 X와 Y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동의한 관계에 있었을 경우에는 A가 상계 처리를 했을 때 간편하게 결제가 이루어지며 더 이상 채무자 B, 상대방 B한테 하등 불리할 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인 동의한 관계에 있었을 경우는요, 상계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딱 구분하신 다음에 다시 1번 질문 봅시다. 자,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자동채권 X하고 Y가 밑줄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죠, 그런 경우는 A가 상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2번 지문 가시면 민법 조문 잠깐 하나 읽어보고 갈까요, 여러분들? 민법 490조를 보시면 496조 496. 자, 채무가 고의의 불법 행위에 기한 것일 경우에 그 채무자, 즉 가해자 같은 경우는 상계로서 채권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서, 예를 들면 A 같은 경우가 원래 채권자이고 B가 원래 채무자이다. 근데 A가 B를 폭행을 했다. 그러면 B 같은 경우가 피해자이고 A 같은 경우가 가해자 아니겠습니까? 이때 여러분들 조심할 게 뭐냐면, 즉 A가 고의의 가해자,
이고 B 같은 경우가 피해자이다. 그럼 B는 A한테 민법제 7호 공조 등에 근거해가지고 불법행위에 근거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다음에 A 같은 경우는요, B한테 원래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채무가, 즉 A가 지고 있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해서 발생된 채무인 경우에는 많이 했죠. 가해자 A 같은 경우는요, 상계항변할 수 없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B가 A한테 7호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했을 때 A 같은 경우는 종래 자기의 채권에 가지고 상계항변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됐죠? 뒤집어가지고 A가 B한테 본래 채권에 근거해가지고 금전 지급을 청구했을 때 피해자 B 같은 경우는요, 상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자, 피해자 B가 불법행위에 근거한 배상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할 수 있죠. B 스스로 하는 거니까. 뒤집어서 가해자 A 같은 경우가 불법행위에 근거한 배상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는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해놓고 판례에 의했을 때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해서 발생된 경우에만 동조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A 같은 경우가 경가실이나 중과실에 의해서 행위했을 경우는요, 고의에 의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중과실에 불과하다면 가해자 A 같은 경우도 상계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해서 2번 질문 가시면, 자, 가실 또는 중과실의 불법행위 한번 끊으시고 에 기한 배상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할 수 있죠. 한번 끊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해서 발생된 배상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해가지고 가해자 A는 상계를 할 수가 없겠지만 자동으로 해가지고 피해자 B는요, 상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번 지문 전부 다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끊으신 다음에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배상 채권을 자동이 아니고 비교해서 수동 채권으로 하여, 그 말은 가해자가 상계하는 것은요, 허용될 수 없다까지 한 번 더 서로 자필로 쓰시면서 철저하게 암기해가지고 이 조문 참 잘 나오니까 여러 번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거 막 하는데, 제가 이거 한번 강의할 때 기억나는 게 어떤 수험생분께서, 수강생 실강할 때였는데, 선생님 이 정도는, 이런 거는 좀 법원지 시험에서 나오기 좀 힘든 거 아닙니까? 했는데 딱 나왔어요. 그게 딱 나왔는데. 나와요, 여러분들. 자, 민법제 498조 한번 읽어봅시다. 498조. 이거는 이제는 철저하게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딱 철저하게 이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498조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 압류 등을 받은 병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서 그 지급 금지 명령을 신청했던 채권자 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한 번 더 읽으신 다음에, 자, 제가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깔끔하게. 자, 갑이 채권자이고, 갑이 채권자,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가 채무자, 그 다음에 병 같은 경우가 제3채무자, 제3채무자이다. 이게 어떤 논리냐면, 그러면 갑도 이제 을한테 채권이 있을 거고, 을도 병한테 채권이 있겠죠. 이거 Y채권 가지고 있었다. 자, 이 상태에서 갑이 Y채권에 대해서 압류하고 전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됐다. 이게 1번. 그럼 그 다음에 갑은요, 누구한테? 병이라고 하는 자에게 2번 전부금 청구하겠죠. 전부금 지급을 청구하겠죠. 이랬을 때 병이 나도 을한테 X 채권이 있거든. 그래서 이 X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고 이 Y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해가지고 병이 3번 전부금 청구하는 갑을 상대해가지고 상계 항변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예요. 그럼 대항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고 갑한테 대항할 수 없다면 상계 항변 이유가 없는 거죠.
됐죠? 이게 498조예요. 존재하는 이유는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 가압류 따위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게 법조다. 해놓고, 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합시다. 자, 압류 따위가 떨어질 당시로 봤을 때, 압류 따위가 됐을 때를 봤을 때, 이 병 같은 경우가 압류 결정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송달되기 전부터 병이 을이라고 하는 자에게 이미 Y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한 상태였다. 즉, 압류 결정 명령이 이제 그러니까 채권 자체에 대해서 압류가 이루어지면 을, 병 둘 다한테 이제 그 결정이라고 하는 것에 손을 준다. 그래서 병한테 송달될 당시에 이미 병이 을한테 X네요. Y가 아니고. Y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었던 경우 비교해가지고 송달되고 난 이후에 즉 압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송달되고 난 이후에 X 채권을 취득한 경우로 크게 구분하신 다음에 송달 전에 이미 X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한 경우에도 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송달 당시에 이미 병이 상계 의사 표시만 하면 상계를 할 수 있는 상계 같은 경우에는 병이 상계만 바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병의 상계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갑의 압류 때문에 다 빼들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 집행에 대한 갑보다 상계에 대한 기대 이익을 병을 더 보호하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 상계로서 대항할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병이 을한테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상계 적상 상태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판례 입장이 이른바 변제기 기준서를 취하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그래서 X 채권이 Y 채권보다 먼저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동시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상계 항변 가능하다. 근데 X, Y를 비교했을 때 X 채권이 보다 더 나중에 도래하는 경우는요, 상계할 수 없다까지 다 기본서에 있으니까 요만큼만 쓰시고 이 뒷내용 같은 경우는 기본서 한 번 더 X 채권이 Y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도래하는 경우는 병이 상계할 수가 있겠지만 나중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다까지 잡아두시고 다시 일로 오시면 송달되고 난 뒤에 X를 취득한 경우는요, 원칙적으로 상계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압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송달되기 이전부터 X 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기초적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고, 그리고 X, Y 채권 사이가 이른바 일종의 동시 이행 관계에 있었을 경우에는 을하고 병이 짜고 갑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X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상계할 수 있다까지 이만큼은 반드시 필히 여러 번 자필로 써가지고 철저하게 암기하신 다음에 상세한 내용 전부 다 기본서에 있으니까 한 번 더 복습할 때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봅시다. 보시면 금전 채권 Y에 대해서 압류 전부 명령이 있었고 병의 을에 대한 채권이 Y 채권하고 동시행 관계에 있었을 경우에 한번 딱 끊으시고, 비록 압류 명령이 병한테 송달되어 압류 효력이 생긴 후에 X 채권이 생긴 경우라 하더라도, 맞죠? 방금 봤던 원칙은 상계할 수 없지만 예외는 할 수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 동시행 관계 밑줄 딱 꺼두시고 포함되기 때문에 상계로서 갑한테 대항할 수가 있으므로 3번 지문 맞는 지문 되겠죠. 됐죠? 자, 4번 지문 가시면, 자, 채권 압류를 받았던 병 같은 경우가 채무자 을에 대해서 있었고 상계로서 갑한테 대항하려면 압류 효력 생길 당시에 양 채권이 이미 있었거나 그 당시에 X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가지고 상계 적상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에는 병의 X 채권이 Y 채권과 비교했을 때 변제기가 동시 또는 먼저 도래하는 경우는 상계로서 대항할 수 있다. 동시 밑줄, 먼저 밑줄 상계할 수 있다. 비교해가지고 VS 하신 다음에
나중에 도래하는 경우는요, 상계로서 갑한테 대항할 수 없다까지 메모해가지고요, 3번, 4번 지문 두 개를 잘 비교해가지고 다시 일로 옵시다, 여러분들. 일로 오시면 위에 판서했던 내용이 이 위에 이 내용이 방금 봤던 4번 지문이고요. 4번 지문이고 요 밑에 있는 지문이 3번 지문이니까 이 두 가지만 딱 잡아 놓으면 상계 쉽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복습할 때 10번 이상 반복해서 철저하게 딱 암기한 다음에 한 번, 두 번 더 지문을 푸시면서 연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